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수익과 비용 중에 이제 비용 개념 과목을 알아보도록 하게요. 비용. 자, 비용에서 가장 큰 비용은 바로 상품 매출 원가입니다. 수익에서 상품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이 바로 상품 매출 원가다.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인 상품을 매출하였을 때 그 상품의 매입 원가가 바로 뭐가 된다? 상품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품을 하나 사서 하나 팔고 하나 사서 하나 팔고 이렇게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상품이라는 것은 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품 매출 원가를 산출하는 공식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다. 그래서 전기에 넘어온 기초 상품 재고액, 전기에서 이월된 거 거기에다 더하기 당기 상품 매입액 그리고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해서 상품 매출 원가를 산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기 상품 순 매입액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기 상품 매입액을 순 매입액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순 매입액을 어떻게 구하느냐? 총 매입액에서 아까가 아니라 앞에서 재고 자산을 배울 때 3개 빼주는 거 있었죠? 네,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요 3개를 빼야 당기 상품 순 매입액이 나온다. 또 이 기초 상품 재고액하고 당기 상품 매입액이 상품 계정 차변으로 가고 상품 매출 원가하고 요 기말 상품 재고액 요 2개 계정 과목은 2개는 상품 계정 대변에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품 매출 원가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T 계정을 소개를 아마 앞에 했던가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품 매출 원가 자리를 이렇게 상품 계정하고 연계해서 알아두셔라 이거. 자, 이 상품 매출 원가는 상품에 바로 이 자리에 옵니다. 상품 매출 원가. 네, 매원이라고 우선 줄여서 써볼게요. 매원, 상품 매출 원가. 그러면 기말 상품 매출 원가하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같은 대변에 간다고 그랬죠. 어디에? 상품 계정에. 그러면 여기가 기말 상품 재고액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 항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와 당기 상품 매입액이라고 그랬죠? 여기 기초, 여기 당기 상품 매입액. 이렇게 놓고 여러분이 답을 맞추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매출 원가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3가지를 알려줘. 기초는 100원이고 당기 매입은 900원이다. 그러면 판매 가능 금액이 1000원이 됩니다. 기말이 200원이다 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대변도 1000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800원어치가 판매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800원이 매출 원가가 된다. 이 원리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 원가 끝. 자, 비용의 2번째 매출 원가, 그 다음으로 나오는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자, 한번 이쯤에서 한번 손익계산서 양식을 한번 써볼까요? 손익계산서 양식도.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우는지 손익계산서 양식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맨 위에 먼저 자, 손익계산서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맨 앞에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매출액. 우리 여기 배웠죠? 여기서 매출 원가 빼잖아요. 매출 원가. 방금 배웠죠? 매출 원가. 이걸 산출해가지고 매출 원가를 뺀 것이 이제 매출 총이익이 나타나잖아요. 이걸 빼면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0원이요. 매출 원가가 400원이다 하면은 매출 총이익은 빼가지고 600원이다 이렇게 표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에서 뭐를 빼냐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다 이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 배울 거예요. 300원이다라고 한다면 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300원 뺀 것이 바로 뭐가 나오느냐?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온다 이거예요. 영업이익이 300원이 되겠죠. 여기 영업이익에서 이제 뭐를 더하냐면 앞에서 배웠던 영업 외 수익을 더해요. 앞에 영업 이자 수익이라든가 외환 차익이라든가 이런 게 영업의 수익이죠. 예. 만약에 그게 100원이었다.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배울 영업의 비용을 뺄 거예요. 만약에 영업의 비용이 200원이었다 라고 하면은 100원 더했다가 200원을 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익은 뭐냐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것이 200원이 된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법인세 비용을 마지막에 빼죠. 예, 법인세 비용이 가령 20원이다 라고 하면은 맨 밑에 나타나는 이익이 이제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당기 순이익이 180원이다. 이 손익계산서의 이 구조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우리 배운 게 뭐예요? 매출액, 예, 상품 매출 배웠고, 수익에서 영업의 수익 요거 배웠고, 예, 또 이제 비용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비용에서 방금 매출원가 배웠고,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게 판매비와 관리비, 이거 지금 알아볼 차례다 이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끝나면 이제 영업의 비용 알아보고 법인세 비용 알아보면 수익과 비용 다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매출원가에 이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판매비와 관리비, 바로 이 대목을 정리한다. 예. 손익계산서의 구조하고 여러분 잘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보면 개정 과목이 상당히 많아요. 자,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급여. 비용이니까 차변에서 발생하겠죠. 예, 종업원에 대한 급여와 재수당을 우리가 급여라는 비용으로 차변에 발생시키면 됩니다. 두 번째, 퇴직급여. 네,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 발생하는 퇴직금이나 결산할 때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잖아요. 그때 왜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변에 설정하면서 차변에 오는 게 바로 퇴직급여였죠. 네, 비용 발생 차변의 퇴직급여. 그 다음에 세 번째, 복리후생비. 예,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한 비용으로 식대, 경조비, 직장체육대회, 야유회비 이런 것 등을 말하며 종업원을 위해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말한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 예,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건 복리후생비로 하고, 여기 하나 빠져 있는 게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이 여기 지금 복리후생비에서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세금과 공과예요. 뒤에 가면은 다른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여비교통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여비교통비는 뭐냐?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한 교통비와 출장 여비를 여비교통비 개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이런 건 아주 흔하게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접대비,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를 접대한 성격의 비용으로서 거래처와 식사를 한다든가, 거래처에 경조비를 보낸다든가, 거래처에 선물을 구입해서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업무와 관련하는 접대죠. 그래서 접대비, 판매관리비에 해당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통신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팩스밀리 요금, 인터넷 사용 요금. 여기서 핸드폰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영업사원들, 특히 영업사원들에게 영업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개인 핸드폰 사용 요금을 회사가 지원해 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것을 통신비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 수도 요금하고 광은 여기서 이제 빠졌어요. 빚인데, 즉 전기 요금을 옛날에 수도 광열비로 처리했었는데 지금은 밑에 전력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도 광열비는 수도 요금하고 열이라는 건 뭐냐면 난방하는데 도시가스 같은 거 들어가죠. LPG 가스 이런 거. 그래서 수도 요금 그리고 가스 난방 요금 이런 것들이 수도 광열비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비는 사무실의 전기 요금입니다. 전기 요금.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판매 관리비가 있는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인 재산세, 자동차세.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 있는 재산세는 뭐예요?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분 재산세라든가 토지의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 자동차세,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화물차나 승용차의 자동차세 이런 것을 우리가 또 공과금에 해당이 되는 대한상공회의소 회비라든가 그 다음에 조합회비라든가 또는 협회비라든가 이런 공과금 성격의 거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있냐면은 적십자 회비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것도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여러분 우리 유형자산 공부할 때 이미 공부했죠? 업무와 관련된 유형자산인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부, 비품 등의 감가상각액을 결산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열 번째, 임차료. 임차료도 우리가 앞에서 선급비용 이런 거 설명하죠. 미지급 비용이라든가 선급비용 설명하면서 임차료는 비용이다 라고 배웠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부 등의 임차 비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토지나 건물만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도 임차해서 쓸 수가 있고요. 리스 임차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차량 운반부, 우리가 차량 같은 거 렌트카 회사에서 장기 임차해서 회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임차료에 해당이 돼요. 다음에 11번째, 수선비. 여기 우리가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서 수익적 지출의 경우에 수선비로 처리한다. 우리 배웠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현상 유지를 위한 수리비용을 말한다. 단 차량 운반구에 관련된 현상 유지를 위한 수리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한다. 이랬습니다. 다음에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죠. 업무와 관련된 유형자산,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과 재고자산 등에 대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째, 차량 유지비. 업무와 관련된 차량 운반구의 유지와 수선을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차량 운반구의 유지와 수선을 위한 비용이다. 그래서 차량에 유류대 기름 넣는 거, 그 다음에 엔진 오일 교체하는 거, 타이어 벙크를 수리하는 거, 이런 거 다 차량 유지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반비, 운반비는 판매 관리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상품을 매출하고 지출한 운송료가 운반비라는 것이죠. 근데 상품을 매입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품을 매입할 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운반비를 부담했다 그러면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 자산 처리하죠. 상품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품을 매출하고 지출한 운반비예요. 이것만 운반비, 판매 관리비로 처리한다는 것. 다음에 도서 인쇄비입니다. 도서 하면 여러분 책이죠. 회사에서도 책을 많이 구입하죠. 그래서 또 인쇄도 많이 합니다. 책을 사고 인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도서 인쇄비입니다. 도서 구입비, 신문과 잡지 구독료, 인쇄비 모두 도서 인쇄비로 처리하죠. 다음에 소모품비. 소모품은 재고자산에서 배웠죠. 소모품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복사용지, 문구류, 소모공구와 기구, 소모자재 등 소모성 물품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물품 하면은 업무와 관련된 뭐 복사, 종이류를 모두 말하는 거고요. 이런 그 복합기에 들어가는 뭐 잉크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소모품비로 주로 많이 처리합니다. 문구용품, 뭐 볼펜, 사인펜 이런 거 문구용품. 다음에 수수료 비용도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의 비용에 수수료 비용도 있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은행의 송금 수수료 비용 판매관리비고, 어음의 추심 수수료, 추심료라고도 하죠.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을 쓰고, 청소나 경비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 이것도 수수료 비용 판매관리비로 보고요. 또 법률 상담을 한다든가 세무 상담을 하고 지불한 비용들, 이것도 판매관리비의 수수료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광고 선전비라는 판매관리비가 있어요. 업무와 관련하여 광고 목적으로 신문, 방송, 잡지 등에 지출한 광고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광고 목적으로 신문, 방송, 잡지 등에 지출한 광고 비용, 광고 선전비. 뭐 신문, 방송, 잡지뿐만이 아니라 광고 목적으로 뭐 인쇄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도서 인쇄비가 아니라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면 돼요. 또 현수막을 걸어서 광고하기도 하죠. 그 현수막 거는 비용도 광고 선전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대손상각비. 여러분 우리 매출채권 배울 때 대손상각비 기억나시나요? 상품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이 회수 불능되었을 때 또는 결산 시 대손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대변의 대손충당금이고 차변이 대손상각비였죠. 자, 여기까지 판매관리비의 개정 과목들, 차변에 오는 판매관리비 비용 개정 과목들 19가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들은 뒤에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번 쭉 나올 거예요. 그때 실기할 때, 이론으로가 아니라 실기할 때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 참 많구나. 다음에 이제 비용 중에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들은 이 앞에서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을 배울 때 그 개정 과목하고 비교되는 상대 개정 과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영업의 비용의 첫 번째 이자 비용. 이 이자 비용은 우리 영업의 수익의 이자 수익과 딱 비교가 되죠.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당좌차월 등 자금의 차입 대가로 지불하는 이자. 그래서 이자 비용은 지불하는 이자고,
우리 영업의 수익에서 배웠던 이자 수익은 받는 이자죠. 다음에 외환차손. 자, 앞에서 뉴욕은행의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외환 차익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이 올랐을 때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부채의 경우에 뉴욕은행의 부채가 우리가 있었는데 환율이 자꾸 올라.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부채가 막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외화자산의 회수와 외화 부채의 상환시 환율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 환율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 외화 자산의 경우는 외화 부채하고 반대로 간다고 그랬죠. 예, 외화 자산의 경우는 외화 부채하고는 반대입니다. 다음에 기부금. 기부금이라는 영업의 비용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금전이나 물건 등을 기증하는 경우에 기부금으로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영업의 우리가 무슨 복지 기금으로 뭘 내놨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부금 기업들이 사회에 기부한 거 기부금으로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외화 환산 손실. 아까 결산 시에 쓰는 외화 환산 이익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의 평가 때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결산 때 나오죠. 이것도 역시. 다음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우리 영업의 수익에 매출채권 처분 이익. 우리 매출채권 배울 때 우리 공부했다 이겁니다.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율을 말한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매출채권 처분 이익이라는 건 없죠. 제가 실수했네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있지만 매출채권 처분 이익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출채권을 처분했다는 것은 받으러움을 할인했다는 거예요. 받으러움을 은행에다가 만기 전에 주고, 즉 매각하고 그 이자만큼의 할인료를 지불한 나머지만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인료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더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채권 처분 이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건 영업의 비용에만 나오는 거죠. 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이게 영업의 수익에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단기 매매증권을 결산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는데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와 같이 그 차익을 하락한 차익이 평가 손실이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지만 매도 가능증권의 평가 손실은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의 상대적 개정 과목이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재해 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천재지변 아니면 도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발생하는 손실이다 이겁니다. 천재지변이라면은 우리가 홍수나 태풍이라든가 이런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들, 회사의 재산을 손해 보는 것들, 이런 것을 재해 손실로 처리하면 돼요. 도난을 당하는 것도 재해 손실로 처리합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유형자산 처분 손실. 우리 유형자산의 처분 시 장부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면 손실이 발생하죠. 그것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그 차익이 영업의 비용이다. 다음 열 번째 투자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수익에 있는 투자자산 처분이익의 상대 개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을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이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다. 잡손실. 영업의 수익에 잡이익과 상대되는 개정 과목이죠. 그래서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금액이 적은 비용이나 빈번하지 않은 지출을 말한다. 이거 역시 잡손실, 현금 과부족에서 잡손실이 가끔 나옵니다. 시험에서 현금 과부족에서
실제 잔액이 부족한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결산일까지 그 부족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로 현금과 부족을 대체 처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영업의 비용 11개의 계정 과목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 마지막 비용의 마지막은 법인세 비용이 되겠네요. 자, 법인세 비용은 여러분 영업의 비용이나 또는 판매 관리비가 아닙니다. 별도의 비용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계정 과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법인세 비용 안에는 그냥 법인세 하나입니다. 자, 회계 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말한다. 기중에 법인세 중간 애납액과 중간 애납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인세를 3월 달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3월 달에 1년분 법인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려면 현금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중간에 고지를 합니다. 세무서에서 미리 얼마를 미리 납부하라라고. 그것이 중간 애납액이에요. 법인세 중간 애납.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아까 이자 수익이라는 영업의 수익 공부할 때 선납세금 처리했던 거 있죠? 그게 여기서 이제 법인세에 해당이 돼요. 이자 수익 등의 원천징수 금액을 차변에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기말에 가서는 결산 수령분기할 때는 그 선납세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바로 선납세금이 나중에 법인세 비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산 때 법인세 비용을 또 추가로 설정을 합니다. 자, 법인세 비용 설정하는 방법 결산 수정분기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배울 겁니다. 법인세 비용은 비용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선납세금이라는 게 있는데 중간 애납이나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했다가 결산 때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한다더라. 이것도 좀 기억을 이 단계에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손익계산서 또 재무상태표 관련된 계정과목 회계를 다 끝냈습니다. 재무회계 이론이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무회계 이론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풀이는 좀 이 밑에 거 하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 374페이지로 가는 것은 요거 제7절을 하고 나서 자, 제7절은 이제 여러분들 재무회계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FAT나 TAT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내부 통제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 통제제도. 또는 우리가 회계 업무에서는 내부 회계관리제도라고. 자, 내부 통제라는 말은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포함한 말입니다. 여기서 내부라는 것은 회사 내부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 내부를 통제라는 건 뭐예요? 감독한다는 거죠. 회사 내부를 감독하는 제도. 네. 여러분 경영이라는 게 뭐냐면요. 물론 경영이라는 게 많은 그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주주나 또는 투자자들에게 그 이익을 분배하는 그런 목적. 또 여러 가지 또 종업원들에게 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또 성과를 배분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 거지만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회사 내부를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잘 통제 감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계 업무에서는 특히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와 회계 관리제도, 내부 회계 관리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매번 시험 볼 때마다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찍어 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뭐 크게 뭐 문제를 꼬아서 낼 것도 없고 뻔하게 나옵니다. 자, 첫째, 내부 통제를 왜 하느냐, 또 내부 통제 제도의 정의 왜 하느냐, 목적과 정의,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내부 통제 제도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및 기타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면 이사회, 경영진, 그리고 기타 구성원이 뭘까요? 회사 모든 조직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부터 말단 사원까지 무엇을,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내부 통제 제도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목적 세 가지가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시험에 1, 2, 3 요 세 가지 기억해 주라. 첫째,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을 보면 회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계속 확인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자원이라 하면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있겠죠. 회사 내에. 네. 인적 자원 하면은 이제 사람입니다. 네, 가만히 보니까 격리부서는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맨날 야근하고 사람들이 뭐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해요. 그런데 옆에 총무팀에 가보니까 총무팀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여유가 많아. 그러면 뭐예요? 자원이 효과적으로 배치가 안 된 거죠. 인적 자원이. 총무과 직원은 줄이고 격리팀 직원을 늘려야 되겠죠. 인사 이동이라든가 적정한 인원 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사무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 배치를 잘못하면은 바쁜 부서는 무지하게 바빠. 그래가지고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여유가 있는 부서는 또 너무 여유가 있어서 낭비가 심해진다. 이것이 바로 자원의 효과적인 또 효율적인 사용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인적 자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적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물적 자원도 예산 같은 거, 영업부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쩔쩔쩔 왜 일을 못해. 그런데 다른 부서는 또 어떤 부서는 예산이 남아 들어 가지고 연내 다 쓰지도 못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회사의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자원이 전체적으로 잘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도 이제 많은 우리 정부 보면은 해마다 그런 방향으로 가죠. 지금은 이제 남북이 분단되어 가지고 경기도 가령 연천 이런 경기 북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땅이 어디까지 있어요? 저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까지 있잖아요. 근데 쭉 국토라는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느냐, 효과적으로 다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되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못하죠. 서울, 경기만 너무 집중해서 자원이 몰려 있다 이겁니다. 우수한 인재들도 서울, 경기 지역에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 잘 안 가려고 그러죠. 왜냐? 거기서는 사람의 채용도 어렵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땅값이 싸다 하더라도 거기서 내려가느냐? 잘 안 가요.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정책으로 잘 해서 이제 괜찮은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를 과감하게 국가 정책으로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든가, 또 관공서, 정부 기관을 이렇게 이전시킨다. 이런 것이 조금씩 지금 되고 있죠. 자, 회사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운영을 효율성이고 효과성 있도록 하는 것. 요거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이 재무 정보가 우리가 배웠던 지금까지 회계를 말하는 거예요.
재무회계 배웠잖아요. 우리가 내부 통제 제도에서 이 그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는 바로 회계의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회계 관리. 회사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게 바로 내부 회계 감사 같은 거예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련 법규의 정책 준수. 그러니까 관련 법규의, 좀 말이 안 되죠. 관련 법규와, 그렇죠? 의가 아니라 관련 법규와 정책의 준수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 첫 번째, 기업의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는데 이런 그 모든 그 사람을 채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절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관련 법규하고 정책을 잘 준수해야 되죠. 이 법규를 제대로 준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기업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의 법규와 정책의 준수라는 것은 우리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다. 이거. 자, 요 세 가지 기억을 잘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통제제도는 그럼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내부 통제제도는 여러 가지 5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통제 환경이라는 구성이 있다. 통제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부 통제제도의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으로서 회사의 조직 체계, 구조, 내부 통제와 관련된 상벌 체계, 인력 운용 정책, 교육 정책, 경영자의 철학, 윤리성, 리더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인 요소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윤리적이지 못하고 또 경영자가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으면 회사의 내부 통제제도의 환경이 뭐가 돼요? 아주 엉망이 되겠죠? 내부 통제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거, 경영진의 도덕성 이런 것은 기업의 법규 준수라든가 이런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테니까 내부 통제제도의 환경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위험 평가. 자, 무슨 뜻이냐? 회사 내 외부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분석하는 활동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부 통제가 잘 되려면요, 우리 회사에 어떤 위기가 앞으로 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분석되어 있어야 돼요. 어제 제가 어떤 우리 그 모임에 갔었는데 그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요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 그 보복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그동안 반도체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세계 1위를 자처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좀 아쉬운 것이 뭐냐? 국가 경제에 기여한 그런 훌륭한 점도 있지만 아쉬운 게 왜 지금까지 그 중요한 그 소재, 원자재와 같은 그런 소재를 왜 그걸 좀 다변화 또는 다변화, 수입 다변화라든가 아니면 국산화 이런 기술에 왜 투자를 못했느냐? 우리 국민들이 알기에는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굴지의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은 지금 그 이익잉여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들 알고 있죠. 국민들도 많이. 근데 왜 그 투자를 좀 못했느냐? 그러니까 일본에서 딱 한국에 원자재를 안 주겠다 하니까 반도체 수출을 못하겠다. 그 대비를 못했다는 건 너무 우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위험 평가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이게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딱 한 국가만 상대를 하면은 지금처럼 외교적으로 일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수입이 안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대비를 했어야 돼. 다음 그런 것들이 이제 위험 평가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적인 요소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책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사전에 준비한다 하는 거, 위험평가. 그 다음에 통제활동. 이건 늘상 하는 거죠. 조직 구성원의 경영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와 이러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니까 업무 분장 활동, 문서화, 승인, 결제, 감독, 자산의 보호 체계 이런 것들이 전부 통제 활동이고, 그 다음에 정보 및 의사소통.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 중에 이 정보나 의사소통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정보를 상하, 하내 또는 수평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중심적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참모진들이 의사소통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참모들이 대통령 한번 얼굴 보려면은 너무 힘들다든가, 뭐 이런 식의, 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구성원들과 구성원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또 보고체계가 체계화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허심탄회하게 의사가 소통이 되었을 때 내부 통제 제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뭐냐? 이러한 모든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그 다음에 의사소통,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가 체크하는 게 모니터링이에요. 내부 통제 제도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거. 평가가 뭐예요? 체크해 보는 거죠. 잘 되느냐? 점검하고, 잘하는 부서가 있으면 포상을 하고, 또 잘 못하는 부서가 있으면 징계도 하고,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평가를 해나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 한다. 자,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 5가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요, 내부 통제제도의 효과와 한계라고 있어요. 좀 지루하죠? 자, 이거 좀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내부 통제제도의 효과는 이미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이 바로 효과예요. 그걸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계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한계는 뭐냐? 이것입니다. 내부 통제, 이러한 사람들의 내부 통제제는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이게 결국에 이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부 통제 제도가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야.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언제나 실수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부주의. 왜? 피로하다 보면 뭐 졸음이 온단 말이에요. 졸음이 와가지고 안전사고도 나오고 그러죠. 업무가 너무 과로하면 뭐예요? 작업하다가 이게 사망하는 사고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어떤 부주의나 피로나 이런 판단 착오 같은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따라서 모든 위험을 우리가 내부 통제 제도를 잘 운영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뭐예요? 한계라고 봐야 된다. 한계. 자,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서 말이죠.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그래야 되는데, 있다 하면은 그거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보기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내부 회계관리제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회계를 배웠잖아요. 이 회계를
기업 회계 기준이라든가 어떤 회사 내부 회계 처리 기준,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에 맞추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보면 돼요. 자, 큰 항목만 이건 알면 돼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자산의 보호와 관련된 통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부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에서는 재고자산 같은 거를 어떻게 해요? 실제 창고에 대한 주기적인 재고 실사를 수행하죠. 회계팀에서. 그래서 장부에 있는 장부의 재고하고 실제 재고를 조사해서 감모 손실을 산정한다든가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산의 도난이나 분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것도 역시.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의 부정을 방지할 수 있어요. 회계 부정. 회계 부정에서 회계 담당자의 회계 부정도 있을 수 있죠. 특히 돈을 관리하는 재무팀 같은 데서는 잘못하면 그 금전 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돈을 만지는 사람하고 실제로 회계 장부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그래서 모든 장부를 그 돈을 취급하는 사람이 장부를 혼자 다 하는 이런 식의 업무를 분장해 놓으면 이 금전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수금하고 또 그거를 회사 통장에 입금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하고 또 장부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장부 업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중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금전사고나 이런 부정의 행위를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권한 남용 뭐 이런 것들이 부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경영진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대표이사, 즉 사장님들인데 사장님들이 회사에 뭡니까? 회계 부정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사례가 더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통제를 회피한다든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이 경영진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를 하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돼 있다면 아주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영진의 어떤 권한 남용이라든가 회계 부정은 우리가 내부 고발 제도 같은 걸 잘 운영을 해야 되죠. 네. 회사 내부에서 어떤 부정이 일어나면 회사 직원이 스스로 경찰이나 검찰에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고발을 했을 때 그 고발자가 제대로 보호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5년 전에 누가 고발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아주 그냥 회사 내에서 왕따가 되고 오히려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부 고발을 하려는 사람이 없겠죠. 이거 괜히 고발했다가는 나만 망신이고 나중에 나만 피해를 봐. 입 다물고 참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경영진의 권한남용은 계속되겠죠. 그래서 이런 윤리강령이라든가 내부 고발 제도와 내부 고발자의 보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여러 가지 부정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내부 통제 제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까지 여기 정리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 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내부 통제제도 문제 말고 그 앞에 거 문제부터 합격 확신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374페이지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겠습니다.